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디오, 유튜브 콩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의견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이제 심의를 어제 했는데 지금 조금 미루어서 좀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정도까지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어젯밤 늦게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열렸고요. 네.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상대로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건을 심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김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을 했고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에 4차 회의가 열리는데 예. 이때 출석을 해서 소명을 청취한 후에 심의 의결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니까 더 소명을 듣겠다.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고 답했고요. 네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7일 회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 논의도 심사 대상이냐라는 질문에는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한다라고 네. 밝혔고요. 당대표에 대한 전례 없는 징계 심의이다 보니까 당 내외 여론도 매우 뜨겁고 찬반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윤리위원장도 지난 18일에 윤리위는 당원 개인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한 유튜브 방송 폭로로 제기된 건데요. 그렇죠. 이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가서 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장모 이사를 만나서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주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성상남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어야 인멸을 할 게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건 스펙트럼이 무한대다.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해서 당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예. 당에 끼친 손해가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능한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공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당이 아마 치명적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면서 두둔을 했고 네. 심평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고 가게 되면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들이우게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반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 어떻게 보시는지 윤리위의 이런 판단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 건에 관련해서 좀 가볍게 그렇죠. 짧게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 최초에 이제 성상납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거로 인한 정무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좀 규명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윤리에 바로 회부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랬죠. 지금은 좀 추가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이제 일반 국민 법감정으로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제보 당사자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무실장이 만나서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고금리의 투자 각서를 사실 작성을 하고 그거에 네. 대한 녹취 파일이라든지 증거들이 좀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으로 발생하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에서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당 윤리위에서 현재 당대표에 대해서 아주 최고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그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는 좀 저는 다른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내렸던 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겠다. 상황을 보기로 한 것은 전 네.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참석해서 진술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조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다음 2월 7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대치 상황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겠다는 당사자와 윤리위에서는 거절을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지지, 뭐 호감 아니면 반대 이것과 별개로 사실 당내에 좀 어떤 당권의 다툼처럼 보이는 부분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고 정말로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당의 건설적으로 또 대한민국 정치에 건설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거라면 저는 일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중점적으로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죠. 이게 유죄냐 아니냐는 윤리위의 소관이 아니고 윤리에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이제 운신의 폭을 좁혀서 이거에 대해서 사안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초유의 당대표를 그렇죠. 징계하는 심의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당대표라는 것이 그냥 뭐 지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선출을 거죠. 해서 네. 뽑은 당대표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떤 일반 당원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물론 이제 윤리위원장의 어떤 공언한 대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징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맞지만 사실이죠. 예. 당 대표가 만약 거리되게 됐을 경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파급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예. 그게 당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는 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 끼친 어떤 영향과 보궐로 인해서 생기는 그 영향력만큼이 실은 뭐 어떤 무게대중을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계가 좀 있죠. 예. 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아니고 네. 어떤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을 맞습니다. 하는 거고 당의 윤리적 심의와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일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윤리위가 여는 것을 보면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그 현장에서 즉결 처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만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 정무실장을 먼저 불러서 소명을 듣고 그렇죠. 나서 그 이후에 당대표 소명을 듣는 것으로 좀 절차적인 신중성을 조금 더 거치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징계심의의 대상이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성접대에 따른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유지 그렇죠. 위반의 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접대 자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징계심이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윤리 징계가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하는 수순도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다만 사안의 영향력이 크고 그 행위에 따른 어떤 당에 미친 해악이 좀 심각하고 그 행위가 국민의 어떤 도덕 감정상 어떤 부도덕한 행위였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징계를 받아왔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대표의 징계가 당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윤리위에서도 그런 것까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들겠네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행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또 윤리위 심의 전후로 지금 워낙 이제 많은 언론 보도가 관련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이 좀 짚고 싶으신 얘기는 없는지 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조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건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 품위유지 위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각서를 써준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뭐 소명을 하고 어떻게든 당에서 결단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진술 기회를 자기가 얻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됐을 때의 어떤 불만이나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당사자로서 당연하게 뭐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저는 떠오르는데 네네. 당시 5.18 망원 관련해가지고도 윤리위원회가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 처리를 하고 최고위원 출마를 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당규나 당원 당규로 인해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내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관련해서 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 좀 비판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도 이제 징계 절차를 할 수 없고 최선의 이제 결과였다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신이었던 당과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리 절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전까지는 당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온도를 느끼면 굉장히 이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방금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각 당별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좀 불식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세우고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에 대한 뭐 신변이나 등등의 뭐 비공개라든지 이런 원칙들을 엄격하게 당원 당규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이제 그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사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원론에 충실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이제 뭐 이렇게 시한을 잡는다든지 안건을 진행하는 온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방식은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좀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뭐 이른바 스윙보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전에 연말에 있었던 윤핵관 논란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당권의 싸움이고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보거나 약자성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만약에 정말 성상남 논란이나 이런 성접대 논란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건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명분을 더 팬덤 형태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격하게 이번에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도 빠르고 엄격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이 사안에 있어서 결국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뭐 어떤 형태의 징계가 내려지던지 간에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발언들도 최근에 또 있었죠. 논란이 됐었고 네. 그런 만큼 본인이 뭐 당권이든 아니면 사실은 좀 선출직의 어떤 형태 뭐 네. 나아가서는 대권을 준비한다든지 다음 대권이든 그 다음에 대권이든 이런 형식으로 더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윤리위는 윤리에 가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억측과 오해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부추기는 여러 발언들이 이제 더 가미되면서 이 혼란한 전국을 더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양희 윤리원장도 급기야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유공란 고하를 막론하고 심사한다. 그리고 뭐 이런 억측은 자제해달라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절차 과정을 좀 더 거치는 것도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윤리위원장이 또 윤리위가 동시에 져야 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소명이 핵심적일 텐데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의혹이 제기될 때만 해도 실은 정치권에서도 이를 공식화하거나 네. 하질 않았는데 그 두 번째 의혹 제기가 생기면서 이거 이제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의구심을 낳게 했기 때문에 네. 그 연계성이 그 증거 인멸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의혹 제기를
자초한 것. 그에 따라서 당의 명예와 도덕을 실추시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면 네. 그 자체가 저는 징계는 성립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 제가 판단을 하건대는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비공개 회의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윤리위에서 나오게 되건 그거에 대한 최고종 의결을 최고위에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토론을 공개적으로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포석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분석과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게 만약 최고위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 또한 그 최고위의 의결기구라고 하는 그 명예를 조금 좀 실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것이 되건 간에 이 결과가 저는 어쨌거나 젊은 당대표가 또 젊은 정치인이 우리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어떤 징계로 마무리는 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상황입니다. 드시는군요. 네. 앞으로 날짜가 좀 남아있고 저희도 계속 보면서 또 앞으로 또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최근에 25개 전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대상으로 사회경력자 학생 비율 조사를 했다는 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로스쿨 개혁 방안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좀 문제를 들여다보죠. 네,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입시 담당자들을 모아서 재학생 중에 1년 이상 법조 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과 정성평가 지표 등을 이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 대선 당시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했던 여러 형태로의 로스쿨 이제 공약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의 로스쿨은 이제 로스쿨이라는 대학원 형태를 입학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한 사람에 의해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5번 내에 이게 합격을 해야지만 변호사로서 자격증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아예 응시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당시에 사실 로스쿨 제도가 최종적으로 좀 도입이 되었고 그랬죠. 여러 논란 끝에 도입이 되었는데 네. 그 여러 취지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신앙인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많은 사람들을 좀 구제할 수 있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법조인을 양성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만큼 또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각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렇죠. 사람들이 다양한 식견 속에서 법조 지식인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든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현재 그런 부분에서 많이 퇴색되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형태의 로스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금수저 로스쿨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좀 그들에게 유리한 입시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사회 경력자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게 워낙 좀 특수한 거다 보니까 제가 로스쿨 출신들에게도 좀 물어봤습니다. 사실 통계상으로도 35세 이상 비율이 1.7%밖에 안 되고 29세에서 31세 비율도 11.2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통계상으로도 봤을 때 그리고 50% 이상이 거의 그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로스쿨로 진학하는 학부생들이 그냥 가는 거군요. 대부분인데 그럼 통계상으로도 사회 진출 후에 다시 들어오는 경력자 비율은 낮은 건데 그러네요. 실제로 로스쿨 선발 과정에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이 어린 젊은 학생들을 분명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로스쿨 후에 주요 선호하는 취업 공간도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대형 로펌들인데 이곳들도 젊은 층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입학 전형에서부터 어린 나이가 사실상 스펙이 된다. 특히나 이제 1단계는 정량평가를 하고 2단계는 정성평가라는데요. 그렇죠. 정량평가는 리트와 같은 적성시험이나 어학성적, 학업성적, 서류심사를 보지만 2단계는
2단계 정성평가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 그렇죠. 1차는 블라인드로 그냥 객관적인 지표평가를 해도 네. 정성평가에서 면전에서 보고 나이어리언인 사람이면 어쨌든 낮은 평가가 좀 되고 있는 현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히려 정량평가가 높아서 그 어학 성적이나 그런 것들을 높게 받지 못하는 사회 진출자들이 네. 뭐 진입문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지만 예. 오히려 정량 평가만으로 블라인드에서 실력으로 올라설 사회 수는 경력자들이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사회 경력자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는지에 대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그렇군요.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의 들더라고요. 제도도 조금 손을 본다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이 어떤 입학제도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결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연결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로스쿨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이제 뭐 추려갈 때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좀 개혁적인 집단에서는 네. 그러니까 4,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우리가 이 목표한 바에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성명서도 내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학자가 2,000명인데 매해 이제 변시 합격자가 정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5년까지 응시 제한이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뭐 4년 전에 이제 떨어졌던 사람이 뭐 4번 5번째 시험을 본다 그러면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5년 전에 합격했던 합격선과 현재 합격선이 달라서 그때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법전원 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변시 합격자 수를 자격제의 형태로 늘려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히려 단체에서는 그렇지 않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도 변시에 합격할 수 있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능한 좀 젊은 인재들을 필요한 선호하는 거군요. 그래서 형태가 선호하는 되고 있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초 로스쿨 제도가 양성하고 싶었던 변호사의 풀이라든지 법학적 성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수의 변호사 수를 좀 정말 양성해낼 수 있는 형태 이런 구조까지 확장해서 사실 논의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젊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큰 그림에서 연계해서 좀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그냥 간략하게 서민 로스쿨 하려면 등록금도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신무라 의원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네, 등록금도 지금 엄청 높죠. 왜냐하면 네. 사립대 같은 경우도 뭐 한 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곳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특별 전형이랄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일부 보완이 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수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식이나 어떤 통폐합 방식 아니면 학생 수를 늘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 실제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뉴스픽 조성실 정찬은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